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천만 영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화계를 지배했던 암울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시원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25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1시 50분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한국 영화로는 오스카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아는 2019년 기생충 이후 3년 만의 기록입니다. 이미 누적 매출도 1051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총 제작비 130억 원의 8배에 달합니다. 범죄도시2는 코로나 이후 첫 천만 관객 영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 할리우드 시리즈 영화처럼 한국 영화도 시리즈가 장기간 흥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전 한국 영화 중 속편이 1000만 관객을 넘은 건 신과 함께 시리즈가 유일했습니다. 한편 범죄도시2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흥행 5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도 넘보고 있습니다. 12일 배급사 ABO 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시장 조사 업체 컴스코어 집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도시2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개국에서 1072만 달러, 약 138억을 벌어들이며 이런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범죄도시2는 미국, 캐나다, 대만, 몽골,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총 8개국에서 개봉했으며 오는 16일에는 태국, 22일에는 필리핀에서 내달 21일엔 말레이시아에서 개봉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라 전 세계 흥행 누적 수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천만 관객의 영광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범죄도시2는 자칫 그 영광을 못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화들은 극장 개봉을 꺼렸습니다. 극장 개봉을 해봤자 손익분기점조차 넘기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과 지난 5월부터 마블 시리즈의 닥터 스트레인지를 시작으로 쥬라기 월드, 브로커 등 소위 볼만한 영화들의 개봉이 이어지며 극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범죄도시2도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개봉을 할 뻔했습니다. 범죄도시2도 여느 영화들처럼 넷플릭스 판매를 검토했지만 배급사 측에서 끝까지 극장 개봉을 밀어붙여 천만 관객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도시2의 힘든 이야기는 넷플릭스의 유혹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작 과정부터 험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베트남 촬영을 결정하고 현지 답사 캐스팅 등을 거쳐 제작진과 배우들이 현지로 건너갔는데 그게 하필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손석구 배우의 촬영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철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쓴 제작비만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기 당시 베트남에서는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할 정도로 어이없는 혐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제작비 명목으로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영화 관계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에 이상용 감독은 멘탈이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영화가 중단되고 촬영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초조함은 더해졌습니다. 제작 취소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결국 일부 장면은 베트남인 것처럼 꾸며 한국에서 촬영하고 베트남 배경이 꼭 필요한 장면은 배우들의 국내 촬영분과 현지 배경 인서트 촬영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도입부 납치 장면은 원래 베트남 소재 호텔 앞이었는데 국내 갈대밭에서 촬영한 뒤 베트남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더딥힌 것입니다. 이 감독은 이러한 핸디캡이 나중에는 장점으로 작용해 속도 빠른 이야기 전개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호흡으로 장면을 이어붙여 관객들이 인물 중심의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기에 지난 힘든 과정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게 됐지만 애초에 베트남이 단 며칠만 촬영을 허가해줬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촬영을 접게 만들고 현재 범죄도시2가 글로벌 흥행을 눈앞에 두자 베트남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도시2의 베트남 촬영이 계속됐다면 코로나로 인한 여행 중단이 해소된 지금 엄청난 관광으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베트남의 일방적 촬영 중단 모습이 알려지며 오히려 베트남의 이미지는 안 좋아졌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제를 의지하던 베트남은 현재 국제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때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베트남의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한국의 한 갑질이 알려지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도시 경제가 정체기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관광객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트남 국민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범죄도시2에서 베트남을 범죄가 많은 국가로 내보내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한국이 코로나를 퍼뜨려 내쫓은 것인데 왜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하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베트남에 사과해야 할 입장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네티즌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당시 한국 교민들이 받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교민들은 비자 문제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는데요. 먼저 기존에 큰 문제 없이 연장되던 상용 비자들이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베트남은 상용 비자 중개업체들이 만든 회사들의 보증으로 현지에 머무르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동안 이 방식으로 장기 체류한 한국인들을 줄줄이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상용 비자를 취득 연장해온 한국인들의 불이익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해는 베트남 중앙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공서 출근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 지난 7월 중순 이후 집중됐습니다. 멀쩡한 보증회사로부터 서류를 완비해 상용비자 연장 서류를 제출해도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들이 출근을 못해 행정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핑계와 함께 일괄 반송된 것입니다. 사정이 급했던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00에서 2,000달러 한화로 약 117만에서 235만 원의 비용을 현지인 브로커들에게 지불해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뒷돈이 들어가자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안 된다는 상용비자 연장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응급책을 쓰지 않은 한국인들은 관공서가 정상화된 지난달 중순 관련 서류를 재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귀책 사유가 관해 있기에 당연히 추가 처리될 것이라 믿었던 이들 앞으로 400만 동 약 20만 원의 거주 기한 초과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실상 벌금을 내고 베트남을 떠나라는 통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한국 교민들이 당시 베트남 당국의 갑질을 못 참고 베트남에서의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교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용비자 오버스테이 벌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교민 다수가 출국 과정에서 애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베트남 당국의 갑질을 당해본 후쯤인 교민 B씨 역시 포기하는 게 빠르다고 조언했습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오버스테이 벌금이 부과된 B씨는 지난 8월 중순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벌금을 내고 출국하겠다는 B씨를 불러 사유를 집중 조사한 데 이어 최초 입국 허가서와 출국 비행기표 예약증 등 추가 서류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는 5일 뒤 서류 제출과 벌금 납부가 완료됐는데도 담당자가 나를 앞에 두고 침묵만 지키더라며 그제서야 돈 달라는 소리구나 싶어 500만 동 약 25만 원을 찔러줬더니 출국 비자가 바로 나왔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한국 교민들은 당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거의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이 매일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만행이 알려지자 한국을 비롯한 해외 네티즌들은 범죄도시2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주장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혐한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산을 불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삼성에 엄청난 경제 의존을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인들은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데요. 혐한을 하면서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국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국 60여 개 대학이 학과별 대입 예비고사 합격 커트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명문 국립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합격 커트라인은 40점 만점에 35.38점으로 25개 학과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범죄도시2 일화로 안 좋아진 이미지를 회복시켜 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월 9일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베트남 기업들이 모여 베트남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응우엔 부뚱 주한 베트남 대사는 코로나19 이전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양국가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10월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노선을 회복하고 2025년까지 노선을 68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부터 불거진 베트남의 만행에 이어 범죄도시2 촬영 일화까지 알려져 과연 베트남 관광 수요가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될지는 의문입니다.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공식 보도하며 동시에 추후 이어질 한국의 우주 강국으로의 계획까지 발표해 주변국들을 놀라게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21일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오후 5시 10분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돼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다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활짝 열렸다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에 성공한 누리호 성능검증 위성은 약 700km 고도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톤급 실용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누리꾼들과 주변국들의 네티즌들이 한국의 누리호 성공보다 추후 계획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제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켰는데 2달 뒤인 오는 8월에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발사가 예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 다누리로 명명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입니다. 심지어 이미 최종 조립과 점검까지 마쳤고 이달 말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미국으로 간 뒤 8월 초 미국 민간 우주 기업이 만든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현재 다누리가 맡은 임무는 대략 6가지로 보도됐는데 이 가운데 5개의 역할은 국산 장비로 수행하게 됩니다. 우주 인터넷을 통해 달에서 실시간 동영상을 전송하고 2031년에 발사할 우리 달 착륙선이 내릴 지점도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미국 나사가 제공하는 세도우캠이 장착됐습니다. 세도우캠이 촬영한 영상은 미국 아르테미스 달 탐사 착륙 후보지 선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누리에 나사의 세도우캠을 탑재하는 대신 나사는 우리에게 달까지 가는 항법 등을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달 탐사는 미국 나사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과 기술 동맹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 그리고 인류는 왜 달 탐사에 매진하는 것일까요? 많은 우주 전문가들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달은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로 주목받지만 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알려지며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달에는 물뿐만 아니라 희귀원소인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달의 자원 중 가장 인류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헬륨3입니다. 헬륨3를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와 핵융합을 시키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인데요. 환산해보면 1g의 헬륨3로는 석탄 40톤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 석유 1g의 열량과 비교하면 약 1,400만 배에 달합니다. 달에는 이처럼 1톤당 5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헬륨3가 100만 톤 넘게 내장돼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천조 달러 한화로 약 560경 원으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57배 수준입니다. 이처럼 달 탐사가 이제는 우주 강국에 그치지 않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연합과 러중 연합으로 나뉘는 또 다른 냉전 시대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의 국제 정세를 생각하며 미국과 강력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한층 더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4월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콜로라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한미동맹 확인과 더불어 주요 우주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하며 한미 간의 협력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박 총장은 양자대담에서 한미 간 우주 정보 공유 수준, 격상, 미국 등 서방 7개국이 관여하고 있는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에 한국 공군의 동참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이어 바로 다누리호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며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외신들은 한국은 앞서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자마자 한국은 연이어 첨단 무기를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사일 지침 폐지와 거의 동시에 성능을 높인 현무탄도 미사일 시리즈들을 연이어 개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사 시리즈와 더불어 한국은 SLBM 발사에도 성공했죠.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력은 미사일 지침 해제와 동시에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SLBM 발사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뤄져 중국은 크게 당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이 이미 모든 개발을 해놓고 공식 발표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첨단 기술과 첨단 무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냐며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반대 입장이 무색하게 한국은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의 주변국들이 누리호 발사에 당황하는 것은 우주 발사체를 성공시켰다면 곧 ICBM을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의 우주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추진 방식 구조, 단분리, 유도항 법제어 등 대부분 기술이 일치합니다. 발사 후 지상으로부터 200km의 대기권을 넘어간 후 목표 궤도에 진입해 인공위성을 분리시키느냐 아니면 1000km의 고도까지 계속 상승했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 낙하해 지상을 공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발사체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라고 불립니다.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인 드네프르, 로콧도 핵무기를 싣던 ICBM에 위성을 탑재한 것입니다. 북한도 사실상 ICBM을 개발했지만 발사 시험에서 단순하게 위성을 탑재했다고 해서 우리보다 먼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나라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줄 당시 이미 한국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미국의 국방부에서 한국의 기술 현황도 파악하지 못했겠냐는 것인데요. 따라서 미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중국 견제 카드로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다는 것이죠. 한편 누리호가 2차 발사 만에 성공 소식을 전하자 앞서 미국의 기술을 받았음에도 6번 만에 성공한 일본에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날씨와 기술 결함으로 발사 연기를 겪었던 한국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뒀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몇 가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발사 실패를 예상했는데 5시에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정말 한국이 스푸트니크 수준의 로켓을 성공한 것인가? 로켓 누리의 성공은 당황스럽다. 우선 한국에서 샘플을 받은 뒤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자. 누리가 정말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로켓이 맞나? 옛날처럼 러시아의 기술로 만들어진 로켓이 아닌가? 한국이 이렇게까지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니 뭔가 불편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상당히 당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의 누리호 성공과 미사일 지침 해제 당시 이후 상황을 본다면 핵잠과 관련 기술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산 핵잠을 바다에 띄우려면 예산 기술 원자로, 핵연료가 필요하지만 예산과 기술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군이 자주 국방 네트워크의 핵잠 도입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핵잠 개발에 7년이 필요하며 비용은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은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잠수함을 차례차례 만들면서 관련 기술을 쌓아왔으며 부족한 기술은 국내 연구로 메우거나 해외에서 도입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문제는 핵연료인데 미국과 추후에 협상을 한다면 핵잠도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외신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에도 러시아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번 누리호는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로 인한 발사가 맞지만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의 영향이 컸습니다. 앞서 2013년에 발사한 나로호 당시 러시아는 한국의 상당한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은 지난 70년 가까이 한미동맹이란 긴밀한 관계로 묶여 지내왔지만 정작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에 도움을 준 곳은 러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래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기술 전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응답한 곳은 러시아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87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를 창설한 이래 미사일 완성품은 물론 관련 기술과 부품의 국가 간 거래를 막아왔습니다. 이는 동맹국인 한국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옛 소련권 국가들이 한국의 우주기술을 한국에 전수해 줄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말 공산권 붕괴와 1998년 러시아의 디폴트 등 대혼란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어려움 시기에 돈 대신 전수해준 기술이 현재 한국의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고맙기는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멀어졌으며 결국 한국은 자력으로 7번째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더욱 높은 앞날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